상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화목해 보이던 가족 여행이 끝난 직후 68살의 어머니가 폭우가 쏟아지는 밤 국도변 휴게소에 친아들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들 부부가 요구한 아파트 명의 이전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내내 손주를 돌봐주며 헌신했건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그 효도 여행이라 불렸던 시간은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을까요? 자식에게 철저히 마음을 짓밟힌 어머니는 과연 어떻게 방역을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금고 속에는 어떤 반전의 카드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지도 울며불며 매달리지도 그렇다고 무작정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일련의 행동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노년의 삶이 무조건적인 인내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혈육이라는 이름의 가족에게도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링 라이프 인생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68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잘나가는 IT 기업 팀장인 아들 박민호와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며느리 최지은을 대신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지난 1년 동안이야말로 금지오겹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끝에 드디어 저에게도 첫 번째 보상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이번 주말 며느리 지은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제안을 하더군요. 지난 1년 동안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으니 그 노고를 위로해 드린다며 강원도 속초로 2박 3일간의 가족 효도 여행을 떠나자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난 1년의 내 헌신을 아이들이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싶었으니까요.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 민호는 제가 홀로 자신을 키워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예시이야기를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녀석의 눈시울이 붉어지는가 싶더니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지은이도 쉴 새 없이 뒤를 돌아보며 생수를 챙겨주고 포도 껍질을 하나하나 까서 제 입에 넣어주더군요. 심지어 지은이는 저를 위해 꼼꼼한 여행, 계획표까지 직접 만들어 왔는데 어느 관광지의 화장실이 가장 깨끗한지까지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따뜻하게 전해지는 자식들의 효심에 취해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을 정도로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꿈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 가장 잔혹한 현실이 되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는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푸른 산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차 안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긴 터널 안으로 진입하려던 찰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지은이가 마치 갑자기 생각난 듯 무심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보세요. 우리 지우가 벌써 2살이잖아요. 몇 년만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텐데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 붙였습니다. 그렇지, 애들은 금방 크니까. 저랑 민호 씨가 며칠 전에 강남 대치동 쪽 명문 초등학교들을 좀 알아봤거든요.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역시 학군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지금 저희 사는 집은 학군이 좀 애매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요. 아니나 다를까 지은이는 화제를 전환하며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상냥한 미소를 띤 채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민호 씨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요. 어머니 지금 사시는 강남 압구정동 그 오래된 아파트 말이에요. 거기가 학구는 서울 시내 최고잖아요. 어차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층 더 친밀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 그 넓은 집은 낭비잖아요. 차라리 그 집을 민호 씨 명의로 먼저 돌려놓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래야 지유 주소지도 옮기고 나중에 학교 입학할 때도 순조롭게 해결될 테니까요. 저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포도를 까주며 안부를 묻던 저 예쁜 입술이 순식간에 제 유일한 재산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압구정동의 그 낡은 아파트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박철수 씨와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제 삶의 뿌리였습니다. 그걸 덜컥 넘겨주라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지은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집 문제는 큰일인데 그렇게 섣불리 결정할 게 아니야. 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의 얼굴에 걸려있던 그 온화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계속 침묵을 지키며 운전만 하던 아들 민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짜증과 질책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어머니 쫓아낸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의만 잠깐 옮기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엄마는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친손자 앞길이 달린 문제인데 그걸 모른 채 하세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저는 기가 막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목소리조차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기껏 돌아오는 말이 이기적이라니. 너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아니 틀린 말입니까? 지은이도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표독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귀한 연차 써서 일까지 제쳐두고 2박 3일 동안 모시고 다녔잖아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비위 맞춰드리고.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이까짓 도움 하나 못 주시겠다니 어머니 마음속에 우리 가족이 있긴 한 거예요. 지유가 손자이긴 한 거냐고요. 그만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랑 상의하는 게 아니야. 이건 통보다. 이건 협박이야.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소위 효도 여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올가매어 집을 뺏으려던 치밀한 설계였다는 것을요. 차 안에서 격렬한 언쟁이 오가는 사이 차창 밖에는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사정없이 때리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산산이 조각난 제 마음을 대변하듯 말입니다. 차는 마침 춘천 서울 고속도로의 가평휴게소 또는 내린천 휴게소와 같은 상한 지역 휴게소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제 친아들 민호는 홧김에 브레이크를 밟아 휴게소 구석진 주차구역에 차를 거칠게 세웠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는 뒤를 돌아보며
핏발선 눈으로 마치 격분한 짐승처럼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떠드세요. 정 싫으시면 내리시든가 알아서 집에 가세요. 우리 집은 어머니처럼 이기적인 노인네 환영 안 합니다. 그러더니 녀석은 정말로 몸을 돌려 제 안전벨트를 풀어버렸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며느리 지은이는 잽싸게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합세하여 68 먹은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늙은 어머니를 따뜻한 차 안에서 거칠게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차갑고 축축한 아스팔트 바닥에 엉덩방가를 찧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우산 하나 건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아들의 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매정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차갑고 쏟아지는 빗속 낯선 휴게소 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주름진 제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얼음물에 빠진 듯 추웠지만 몸보다 더 시린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형광조끼를 입은 누군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 순찰대원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젊은 대원은 저를 작지만 따뜻한 초소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마른 수건을 건네주더군요. 어르신 가족분들과 길이 엇갈리신 건가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가득한 청년의 선한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음을 좀 추스르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고속버스라도 타고 서울로 돌아가려던 찰나 그 효자 아들과 며느리가 헐레벌떡 순찰대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즉석에서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걱정돼서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지은이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책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 저희 잘못이에요. 차 안에서 좀 다퉜다고 홧김에 내리시게 해서 휴게소를 다 뒤졌는데도 안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은 경찰관 앞에서 완벽한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어머니가 홧김에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버리셨고 자신들은 찾다 못해 잠시 다른 곳을 찾아보러 갔던 것이라고요. 저는 눈앞에 있는 이 가식적이고 추악한 두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내보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텅 빈 압구정동 아파트로 돌아와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안방 깊숙한 곳 남편 박철수 씨가 남기고 간 묵직한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임종 직전 병상에 누워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당부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수진아, 내가 당신을 위해 남겨둔 게 있어. 정말 만에 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꺼내지 마. 하지만 만약 언젠가 자식놈들이 당신을 정말로 벼랑 끝까지 몰았으면 그때는 기억해. 절대 울지도 말고 당하지도 마. 우리 집. 남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었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가장 밑바닥에 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말했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봉투를 뜯자 이미 변호사 공증까지 마쳐 법적 효력이 완벽한 서류 2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제가 집안의 노후 자금을 털어 그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수입 SUV 차량을 전액 현금으로 사주었을 때 치밀했던 남편이 민호에게 서명하게 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의 소유권은 박민호에게 있으나 구매 대금 전액은 증여자 이수진이 부담한다. 단 이 증여는 효도 의무를 전제로 하며 수증자가 심각한 불효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릴 경우 증여자는 언제든지 이 증여를 취소하고 차량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 서류는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혼집을 채워주기 위해 샀던 모든 고가의 가구, 독일제 가전제품들의 전액 결제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서, 그리고 상세 목록이었습니다. 꼼꼼했던 남편은 생전에 이 모든 것을 분류해 라벨까지 붙여 정리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부터 홀로 남을 저를 위해 모든 퇴로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차갑지만 남편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2개의 방역 무기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저 참고 인내하던 이수진은 이제 죽었다고. 다음 날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던 김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눈물 섞인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져간 증여 계약서와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고속도로 순찰대의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항상 온화하던 김 변호사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같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걱정 마세요. 이 건은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그 페류나 녀석들에게 뼈 아픈 대가를 치르게 해주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호와 지은이가 보낸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식적인 사과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며 협박하는 내용으로 바뀌더군요. 아마 제가 그저 삐져서 그러는 거라고 화가 풀리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어느 화창한 수요일 오후 예고 없이 몰아쳤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집행력이 있는 가처분 결정문이 빠르게 발부되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판교 테크노밸리에 번쩍이는 유리 통유리 빌딩 에이프. 민호는 아마 전망 좋은 사무실에 앉아 부하 직원들에게 거만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건물 아래에는 법원 집행관들과 거대한 노란색 견인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직장 동료와 행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집행관들이 법원 결정문을 들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몇 분 후 민호가 사색이 된 얼굴로
회사 총무팀 직원에게 이끌려 내려왔습니다. 박민호 씨 되십니까? 집행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결정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귀하 명의의 이 수입 SUV 차량은 소유권 증여 분쟁으로 인해 현재 가압류 및 인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차량을 압류하겠습니다. 차 키 주십시오. 민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1층 로비 창가에 다닥다닥 붙어 구경하는 부하 직원들, 동료들, 심지어 경쟁사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잘 나가는 팀장의 꼴 사나운 몰락을 지켜보는 눈빛들이었죠.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못 줘요.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 차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끌어가요. 박민호 씨 공무집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집행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계속 거부하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과 집행관의 경고 앞에서 민호는 덜덜 떨며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냈습니다. 저는 멀지 않은 곳 택시 뒷좌석에 앉아 선글라스를 낀 채 그 모든 과정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노후 자금을 털어 사주었던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그 비싼 차가 견인 채 매달려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고철덩어리처럼 화려한 회사 정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요. 민호의 차가 회사 앞에서 압류당했다는 소식은 그들의 작은 가정에 핵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씩씩거리며 제 집으로 달려와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는 이미 바꿔둔 상태였죠. 그는 문 밖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노망이 났냐는 둥 신보가 고약하다는 둥 악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도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폐륜적인 폭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리고 미리 섭외한 이삿짐 센터 직원 몇 명, 그리고 관할 지구대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아들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연 것은 민낯의 잠옷 차림인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선 엄청난 인원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비켜라. 저는 그녀를 지나쳐 제가 그토록 자주 드나들며 청소해주던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담담하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사준 것들 전부 싣고 나가세요. 저는 남편이 정리해둔 두꺼운 영수증 뭉치와 구매 내역서를 꺼내 들고 하나하나 지목했습니다. 저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넷 카드로 긁은 거야. 저기 독일제 양문형 냉장고 내 거야. 안방에 있는 500만 원짜리 침대 매트리스도 내가 샀고, 지우 방에 있는 그 비싼 원목 가구 세트도 내가 사준 거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악을 쓰는 사람처럼 달려들어 직원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이거 다 내 살림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직원들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모든 분노를 저에게 돌렸습니다.
제 앞으로 달려와 삿대질하며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순간 그녀는 평생 후회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들어 제 뺨을 세게 올려붙인 것입니다. 찌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던 직원들도 멈췄고 방에서 자다 깬 민호가 뛰쳐나왔습니다. 경찰관들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맞대응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분노에 몸을 떨고 있는 며느리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바디캠을 켜고 있던 경찰관에게 침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보셨죠? 지금 폭행당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신고합니다. 바로 병원 가서 상해 진단서 끊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지은이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도 사색이 되어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말이 좀 심했잖아요. 지은이가 욱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돈 드릴게요. 네, 합의해요, 엄마. 저는 공포와 계산 속이 뒤섞인 아들의 비굴한 얼굴을 보며 힘껏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엉망이 된 가구들, 난장판이 된 집구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민호.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한테 나는 도대체 뭐였니 부르면 달려오는 공짜 파출부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다 버려도 되는 쓰레기, 아니면 너희가 기분 나쁠 때 화풀이해도 되는 샌드백이었니. 지은이가 날린 그 한 번의 손찌검은 그나마 남아있던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정을 끊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중산층의 고상한 가면마저 박살 내버렸습니다. 저는 어떠한 합의도 거절했습니다. 원칙대로 진단서를 끊고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은 곧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시어머니 폭행 사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고속도로,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는 이웃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찍은 영상과 사진이 보배드림이나 네이트판 같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고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폐륜 며느리 시어머니 폭행, 고속도로에 노모유기한 아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공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대로 무너질 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온라인 여론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며느리의 피눈물이라는 제목의 익명 호소문이 맘카페와 SNS를 통해 바이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에서 지은이는 자신을 악독한 시어머니의 정신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실수한 불쌍한 며느리로 포장했습니다. 제가 경제권을 쥐고 흔들며 갑질을 일삼았고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지우는 아들이지만 둘째를 강요했다는 식으로 온갖 모욕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차를 뺏어간 이유가 그녀가 유산했기 때문이라는 끔찍한 소설까지 써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교묘한 글에 일부 네티즌들은 선동되어 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가지고 유세 부리는 꼰대 시어머니라며 말이죠. 제가 이 황당한 사이버 불링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돈 어른들 즉 지은이의 부모가
양복 입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점잖고 통 큰 척하며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사돈 어른. 안사돈이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기력이 딸 못지않더군요. 일이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애들이 아직 젊잖아요. 이렇게 인생 망치게 둘 순 없지 않습니까? 박가사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합시다. 그가 데려온 변호사가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지은이가 신문 광고란에 사과문을 내고 인터넷에 퍼진 안 좋은 글들도 다 삭제하고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사돈께서는 그는 합의서의 한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그 압구정동 아파트 민호 명의로 넘겨주시죠. 어차피 그게 다 자식들 잘 살라고 하시는 일 아닙니까? 대신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러면 사돈 체면도 살고 실속도 챙기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천하의 악인으로 만들어 매장시키려 하더니 이제 와서 고작 1억 원으로 수십억 원 홍가하는 강남 아파트를 날로 먹으려 하다니요. 정말 훌륭한 일석이조의 계략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멈추고 그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을 켠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네, 이 여사님. 말씀하십시오. 김 변호사님의 묵직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물론입니다. 저는 사돈 식구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첫째 며느리 최지은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사돈들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최지은이 저를 폭행한 건에 대한 상해 진단서와 경찰 조서 검찰에 제출해서 엄벌 탄원서까지 넣어주세요. 사돈 부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셋째 제 아들 박민회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존속 유기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 일체 제출해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저희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내 집이 그렇게 탐나셨습니까? 저는 유언장을 그들 앞에 회액 던졌습니다. 박민호, 너한테 내가 뭐냐고 묻는 것도 이제 지겹다. 너희들은 체면 때문에 날 고속도로에 버렸고 며느리는 화풀이로 날 때렸고 너희 집안은 날 악마로 만들었지. 하지만 잊은 게 있구나. 사람이 잃을 게 없으면 무서울 것도 없는 법이다. 저는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 이수진은 유언한다. 본인 사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금융재산 일체를 한국유기동물 보호협회에 전액 기부한다.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안사돈의 우아한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박갓사돈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달 떨다가 괴상한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유언장을 찢으려 달려들었지만 부모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결말은 뻔했습니다. 지은이는 존속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깨끗했던 이력서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라는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민호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노모 유기 사건부터 아내의 시어머니, 폭행, 인터넷 여론 조작까지 모든 것이 언론을 통해 까발려졌습니다.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그의 회사는 내부 감사를 거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사유로 그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는 억대 연봉과 화려한 직함을 잃었고 허영심 위에 쌓아 올린 그들의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도 상처도 없었으니까요. 남은 건 오롯이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가서 제 명의의 예금과 연금을 모두 해지해 현금화했습니다. 새 출발을 하기에 부족함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해 그 압구정동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내 반평생의 추억과 눈물이 서린 그 집을 처분하고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다시 누르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망구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철문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한 듯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문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쉰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내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밖이 완전히 조용해진 뒤에야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 이름도 없는 봉투 속에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삐뚤빼뚤한 글씨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요. 직장도 친구도 집도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걸 잃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비 쏟아지는 그 휴게소에 엄마 혼자 서서 멀어지는 우리 차를 보고 있는 꿈이요. 제가 버린 건 엄마가 아니라 제 자신의 뿌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엄마 잘 모시라고 했는데 용서해 달란 말 안 할게요. 자격 없으니까요. 그저 살면서 엄마한테 제일 못했던 말, 그리고 제일 빚진 말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불효자 민호 올림.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그 비 오던 휴게소에서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저는 그 편지를 남편이 남겨준 증여, 계약서와 함께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 차단해 두었던 아들의 번호로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구나. 늦었지만 이제야 어른이 되었네. 앞으로의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태국 치앙마이행 편도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 동료 교사가 은퇴 후 그곳으로 이민을 갔는데 물가도 싸고 기후도 온화해서 천국 같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치앙마이의 어느 주말 시장거리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파라솔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춥니다. 제 얼굴은 더 이상 젊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의 여유로운 모습 낯설지만 부드러운 태국어 소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숯불꼬치구이와 레몬그라스의 향기.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엽니다. 이 물가 싼 도시에서 남은 여생을 품 위 있고 안락하게 보내기에 충분한 장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음과 민트, 잎을 띄운 달콤하고 시원한 타임 밀크티를 한 모금 마시며 눈앞에 펼쳐진 활기차고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이 새로운 삶을 향해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수진 축하해. 오늘부터 내 인생은 온전히 너의 것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사람과 일을 과감히 끊어내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것을 해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비에 젖어 떨던 외로운 어머니에서 치앙마이의 햇살 아래 자유를 찾은 한 여성으로 이수진 씨의 이야기는 가슴 아프면서도 통쾌한 방역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을 팔고 모든 돈을 챙겨 미련 없이 떠난 어머니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이것은 배신에 대한 정당한 응징일까요? 아니면 혈육에 대한 너무 가혹한 처사일까요? 그리고 아들 박민호가 그런 극단적인 폐륜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의 부추김, 아들의 유약함, 아니면 늙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조 때문일까요?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수진 씨가 깨달은 것처럼 서로 확실한 선을 긋고 빚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생겨나는 걸까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각성의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